뻔히 보이는 이 다시 한번 폭락이 오고 나서 전기차 배터리 위주랑 플랫폼 2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20분의 1 토막. 그리고 전기차 부분 말씀드리면, 전기차도 보면 이 PBR을 보면서 네.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장주였잖아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테슬라만 쳐다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밸류 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매매를 했었고, 테슬라가 이제 700불 이상 거품 영역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우리나라 주식들도 너무 좀 오버슈팅 한다 생각해서 비중을 계속 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기차의 성장성이 이게 스토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뭐 1%, 2% 네. 시장 전투가 이제 뭐 점유율이 2% 좀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2025년까지는 뭐 고성장이고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아예 안 되는 국가도 많고 그래서 고성장이에요. 고성장인데 중요한 거. 과거 2007년도에 최고의 성장주는 뭐였을까요? 2007년도. 그때 우리나라 지수 막 2000. 조선화학, 조선. 예, 그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였고, 성장주로 그때. 성장주. 예. 2007년도에 최고의 성장주는 태양광이었죠. 태양광. 그죠? 조선화학, 화학이. 예, 지금처럼 이익은 많이 나지 않는데, 무시하기. 당시에 폴리시클리콘 가격이 뭐 110불, 120불 하면서, 야, 110불, 120불 곱하기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실제로 매년 30%씩 증가했어요. 네. 태양광 시장은. 그 성장성 감안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OCI가 당시에 동명제철 화학일 때, 예,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캐파 확장하고, 그 캐파 확장을 했을 때, 이제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생산량 곱하기 110불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그 110불 했던 태양광이 2017년, 18년도에 거의 11불, 얼마 전까지 한 7불, 6불까지 네네, 맞습니다. 빠졌죠. 네. 그렇죠. 지금 올라서 12불인데. 예, 2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20분의 1 토막. 예. 그러면서 아예 BEP가 안 나오는 단가까지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태양광 시장은 30%씩 증가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서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없고 저도 뭐 확신하고요. 확신한데 지금의 이익 수준, 주가 수준은 한 4, 5년치는 너무 땡겨왔었기 때문에 예, 그랬던 거고. 그럼 좀 조정시, 뭐, 적당한 조정시 사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높았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의 최근에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SDI나 LG화학이나 그 밑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나 그 밑에 주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인 경쟁력을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조정폭은 테슬라만큼은 깊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거래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도 또 뭐 화학, 유가 또 상승 수에 화학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LG화학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단지 이제, SK도. 그렇죠. 네. 단지 이제 LG화학은 그 리스크가 이제 남아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미 네. 분할되어 있고, 분할돼. LG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때, 이 LG화학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LG화학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내가 언제 넘어갈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LG화학이 90만 원, 100만 원일 때 팔아놓고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을 때
그걸 사는 건지 아니면 그때 상장 직전에 이게 만약에 뭐 75만 원이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판단은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 짜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위주랑 플랫폼 한 섹터만 고르신다면 먼저 배 대표님 하고 이유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플랫폼 할 것 같아요. 아, 이유는 왜 그러시죠? 플랫폼이 네. 어쨌든 걔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독과점이잖아. 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1등 기업이고 네. 독과점인데 걔들은 과점이라기보다는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성장성 측면의 플랫폼 성장성은 좋으나 네. 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새로운 경쟁자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둘 중에 하나라면 뭐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플랫폼 쪽에. 네. 네. 박전무님은 플랫폼과 배터리 밸런스 게임 아시죠? 하나만 딱 선택하시면. 저는 지금 네. 뭐 사야 된다면 저는 그 플랫폼 기업을 사겠어요. 예. 두 분이 왜냐하면 일치하셨네요. 플랫폼 네. 기업을 사서는 그냥 뭐 1년, 2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예,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익의 안정성이 네.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계속 네. 늘어나니까 확장성. 보이니까 확장성이 너무 보이니까. 확장성도 약간. 예. 그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워런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워런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줄였죠. 줄이고 나서부터 확실히 좀 약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비싸졌으니까 좀 일부 파실 거였죠. 근데 왜 애플을 그동안에 그렇게 비싸 보이는데도 샀을까라고 보면, 애플은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 애플 핸드폰을 사고 애플 맥북을 사고 예, 그 강력한 충성도, 미국 사람들의 한 60%는 애플을 쓸 거야. 그러면 내년도 매출, 내후년도 매출, 내 3년의 매출에 대한 이익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 애플은 내년, 내후년에도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전기차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막 그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 차 메이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테슬라를 3분의 1 판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 애플 아이카가 또, 당시에는 애플 아이카 얘기는 없었지만, 네, 팔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600불 때, 원래면 고점 대비 30% 빠지면 다시 또 사기도 해야 되는데, 조금 멈칫하는 이유가, 아니, 2030년 되면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1등은 테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애플이 아이카를 2023년도에 출시하면 2030년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테슬라를 타고 있을까? 애플 아이카를 타고 있을까? 어떤 게 1등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자동차 메이커는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제가 그만큼은 안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어쨌든 흑묘, 백묘, 누가 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배터리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뭐 그닥 그런 게 위협은 아니고 오히려 더 기회니까. 정부 정책은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신재생은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신재생에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좀 최근에 많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전무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보면 바이든이 그렇죠. 당선되면 네. 뭐 신재생 쪽에 대한 그것 때문에 좀 거품이 생겼다고 저는 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2016년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2016년도에 트럼프랑 힐러리가 붙었고 트럼프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수혜주는 석유화학, 정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화당이니까. 근데 정유사, 석유화학 박살났었잖아요. 바이든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또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이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립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번에도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틀렸지만, 근데 시장은 이상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죠. 아니, 트럼프가 당선될 것처럼 처음에 나올 때는 오히려 뭐 플랫폼 기업들 주가도 막 확 빠졌었나요? 그 처음에는 그랬었죠. 예.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다 빠졌었죠. 저는 아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경기는 코로나 쇼크 이후에 누가 되든 회복되는데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특정 섹터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시장에서 그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혁신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억지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생적으로 그 어떤 산업이 형성돼야 되는 거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던 게 태양광. 아까 동양제철학, OCI 말씀드렸었던 거고,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여러 가지 수소차 중에 수소차 같은 게 저절로 자생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든 수소차가 되든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정부에서 그런 인프라를 깔아줘야 수소차 인프라를 깔아줘야 의지는 게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풍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트럼프랑 저기 김정은하고 회동할 때 남북 이런 정상회담도 있었고 대북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쉴 것 같아요. 저 바이오들이 엄청 떨어지고 있던데,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이오주. 그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상반기까지 소위 말하는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산업재, 건설, 뭐 미분양 아파트 난리였고 해외 플랜트 안 되고 유가 쫙쫙쫙쫙 빠졌으니까요. 경기 민감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경기 민감주를 피해서 성장주로 자금이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요커들 그때 한참 많이 들어올 때니까 중국 소비재 관련, 그 다음에 바이오, 요 두 개가 2015년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주들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초에 유가가 26불 찍고 그 이후로 최근처럼 다시 약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같은 개념으로 돌아서는데 유가도 26불에서 다시 한 65불, 70불까지 갔었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런 와중에 은행주가 살아나고 경기 관련된 좀 살아나고 또 경기에 소위 말하는 이익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가 또 살아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2016년, 17년 상반기까지 내내 안 좋았어요. 내내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방송에 가면 질문이 도대체 바이오는 언제 살아납니까? 바이오는 이런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경기 민감주의 이익이 회복되는 게 눈에 뻔한데 뻔히 보이는
이익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빠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다 되고 나면은 가능성이 있는가요? 네. 그래서 이번 장의 끝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올라가고 성장주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 민감주가 가치주의 영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경기 민감주마저 이제 비싸지면 그러고 나면 이제 장이 끝나는 거죠. 건데 장이 끝나면서 이제 이런 이익 모멘텀이 있었던 주식들이 다시 이제 빠지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 스토리 주식으로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폭락이 오고 나서 폭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한번 좀 아픈 조정이 오고 나서 시장의 색깔이 이제 색깔이 바뀔 수 다시 있다. 바뀌겠죠. 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 소외된 업종 중에는 어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요새 보고 계시는지 많잖아요. 뭐 최근에 유통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헬스케어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뭐. 하여튼 저는 네. 소외된 기업 중에 그 보복 소비, 그렇죠. 네. 코로나 피해주가 가장 지금 무섭잖아요, 그죠? 맞아요. 코로나 피해주 다시 딱 살려고 보면, 2020년 재무제표 깨진 거 보면 그렇죠. 겁나서 못 살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놓고,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도 하여튼 뭐 이 섹터 중에 제가 안 산 섹터 계속 저 사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맹이 섹터 중에서 소외주들 중에. 그리고 업종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중소형주를 포트에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뭐 이유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경기가 돌아서면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2004, 5, 6, 7년도에 조선주 올라갈 때, 그죠? 현대중공업 한 17배 날 때 태웅 100배 나거든. 뭐 당연한 거죠. 전기차 가면 SDI, LG화학이 가는 것보다 그 밑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10배 이상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화학 보세요. 차정이 온다고 했을 때 화학 중에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뭡니까? 금호석유 같은 거, 대한유화. 그런 것들이 1조 미만에 있다가 지금 막 2조, 3조 때까지 뭐 4, 5배씩 올라오고. 그런 차원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일단은 그 분야의 1등 기업을 무조건 1등 큰형님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밑단에 큰형님 한 회사만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시총 그렇다고 중소형주로 해서 뭐 시총 500억짜리, 300억짜리 사라는 게 아니고 시총 5천억이 넘으면서 이 5천억이 5조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소외된 섹터 중에서도 이번에 돌았을 때 그런 중소형주를 저희가 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채운다. 그렇게 저희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저희가 일단 대형주가 한 70%고요. 전기차가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기업들 밑에다가 LG화 뭐 저희가 한때는 LG화 뭐 25%씩 들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밑에 그런 LNF, 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럼 중소형주 섹터는 어느 쪽으로 중소형주 중에도 관심 있는 섹터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피해주에서 보면 됩니다. 네. 저랑 똑같은데 이거. 대형주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소형주 코로나 피해주 중에 약간 대형주로 좋은 게 들어있어요. 무조건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되고. 반도체가 된다고 하면서 물론 반도체 이제 장비나 소재도 사셔도 되긴 한데 수익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나와야 이 큰 형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그래도 이 약간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일단 그 분야의 1등 주식은 일단은 사고, 네. 예, 거기다가 베타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내 포트의 베타를 높이기 위해서 중소형제를 사는 거지. 아무래도 사는 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